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일단은 우상향 양시장 모두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순탄하게 지나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도 있었지만 국내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이슈, 분식회계 이슈가 좀 불거졌고요. 대외적으로는 유럽 쪽이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재정 문제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합의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미국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숨가쁘게 이번 주도 흘러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일 증시에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여파 받아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이 오늘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이 선전하면서 급등 흐름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은 보합권 수준이고요. 지금 보니 제약, 통신, 철강, 금융 업종이 강한데 특히나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 업종들 그리고 통신, SK텔레콤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시총 순위가 많이 올라왔네요. 코스닥 역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모두 올라가고요. 신라젠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의 조정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 이후에 우리 시장이 갈팡질팡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하는 모습들이고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기타 종목들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상승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쇼커리 부항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어떤지 일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최근 대한민국 경기가 그리 밝진 못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내년 한국 고용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5%까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올해 3.9%에서 내년에는 4%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도 취업자 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건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제조업의 세계적인 둔화와 관광업 회복세 부진 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중국 측 타협안이 중대한 돌파구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에 의하면 중국이 서면으로 무언가를 제안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는데 이번 제안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타협안은 모두 142개 항목을 아우르고 있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부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5에서 4.65%로 어제보다 0.1%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신한과 우리은행도 0.1%포인트 각각 올렸고 농협은행은 이보다 적은 0.04%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평가받는 KCGI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칼은 투자 목적 유한 회사인 그레이스 홀딩스가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일 공시했는데 이로써 그레이스 홀딩스의 대주주인 KCGI는 조양호 회장에 이어 2대 주주가 됐고 이에 따라 한진칼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이에 대해 강성부 KCGI 대표는 자세한 입장 표명은 추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혀왔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그리고 상승폭 조금 더 키워가면서 2100포인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41%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2100포인트 위에서 장 초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상승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 장중 변동성이 좀 강해졌죠. 쭉 빠져내려오면서 2087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파란불을 잠깐 보여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한 8포인트 정도 현재 상승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관과 개인이 사주고요. 외국인 팝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621억 원 팔고요. 기관이 247억 원 순매수합니다. 이 가운데 투신 연기금이 주로 사주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또 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465억 원 순매수 이어갑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보합, SK하이닉스 1%의 소폭 하락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어닝 쇼크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재차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0만 1,000원이 아마 저점일 겁니다. 이후에 한 10%가 넘게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 저점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쭉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이 급등 흐름 나옵니다. 28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총 6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0.59% 상승, 이 거래일 연속으로 소폭씩 상승 흐름 가져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현대차 상승하다가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요. 신한지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상승하고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에서 삼성물산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지금 참여연대나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삼성물산이 어제장에서 10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10만 5,5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PBR이 한 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KB금융도 올라가고요. SK지주사 SK는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네이버도 상승 흐름 동참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691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700포인트 바짝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급등 흐름 이어가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중으로 보시면 690 위아래로 움직이던 지수가 690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 장중 고점대 형성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인데 외국인만 사줍니다. 537억 원 외국인 순매수하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일단 하락장에서 배팅하던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또 나서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351억 원 매도하고요. 기관이 164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신만 사고요. 금융투자 연기금은 팝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 코스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9%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보겠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검에도 올라와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 강세 보이는 가운데 신라젠, HLB 아무래도 이 두 종목 셀트리온까지 코스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장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하지만 섹터가 좀 다르죠. CJENM 같은 경우에 전일 급등 이후에 오늘 다시 3%대의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만 원대를 지키지 못합니다. 포스코 캠텍 역시 오늘 2%대의 조정이 흘러나오면서 7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도 상승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1.73% 조정 나오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 급등입니다. 4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펄어비스가 20만 원 회복이 좀처럼 되질 않으면서 오늘도 하락합니다. 18만 6,50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지역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단숨에 24.52% 대형주가 지금 2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 SK머티리얼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 제넥신 올라가는데 제넥신도 그동안 워낙 많이 빠진 제약 바이오주로 평가를 받는데 오늘 아무래도 그동안 좀 반등이 좀 미미했던 불안감이 엄습해왔던 제약 바이오주들 가운데 선별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인데 1128원대에서 움직입니다. 낙폭은 크지 않고요. 거의 변동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0전 정도 조정 나온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유커들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후자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 최대 여행사 중국의 시트립 관련돼서는 한번 게재했다가 아직 다시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드 배치 이후에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대북 해빙 모드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어떤 명분이 잃어버린 상황들이고 이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과 우호적으로 관계 시도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 경기가 무역 분쟁 속에서 우려감이 좀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교역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한령을 해제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계속 점진적인 변화는 들어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월 달에 법무부에서 이제 외국인 출입자 수를 계산했을 때 일단 10월 달이 50만 명 중국인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 동기 37만 명 대비해서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들이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제약사항도 만만치가 않죠. 특히 전세기나 크루즈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롯데 관련된 상품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흔들과 함께 올해 한국에 방문했던 중국인들이 90% 이상이 개별 관광객으로 일단 단체 관광객은 안 온다고 하더라도 개별 관광 쪽으로는 여전히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 어떤 중국인의 여행 패턴들도 변화할 가능성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과거 대비해서 요커라고 하는 단체 관광객의 구매력이 중국 경기의 우려감이라든가 위안화 약세 쪽으로 지갑이 좀 얇아졌을지 않을까라는 쪽도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광군제 당일 판매 규모가 1억 위안 품목의 237개 중에서 국내 업체들이 부진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거의 한국 제품에 대한 열광적인 모습들은 좀 사라진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는 일단 10월 달에 낙폭이 가장 컸던 대표적인 업종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움직이는 쪽에 일단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매도가 급증했던 10월 달 이후에 숏 커버링이 나오는 관점 쪽에서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관점 쪽에서 일단은 중기 저항권의 종목별로 들어오는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세가 지속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시점인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무엇보다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모두 어떻게 보면 전저점을 지지하는 패턴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 물론 중국이 미국의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 2,670억 달러의 관세는 지금 중단된 상태다. 이런 쪽으로 밝힌 부분들이 기대감을 갖기에는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얘기라든가 중국 제조 2025가 쟁점이다라는 부분들 쪽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합의가 나왔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브렉시트라든가 이제 대북 관련된 또다시 미사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 쪽에서 여전히 잡음이 지속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실적이겠죠.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영업이익이 130조 원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7%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의 쏠림이 크다. 그리고 4분기를 이어서 내년까지도 여전히 불투명함이 크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려할 상황들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시장이 코스피는 2100에서 2130, 코스닥은 700에서 720, 이 저항권을 안착할 수 있는지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되 일단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 중기 저항권역에서 비중 축소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일단은 더 안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기 저항권에 도달할 때쯤에는 일단 한번 청산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했네요. WTI가 0.37% 상승하는데 그치긴 했는데 일단 2거래일 연속 요 정도씩 상승했다는 걸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여쭤보긴 뭐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 추세는 어떤 구간인 거예요? 네,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 기자 카슈쿠치의 그 터키 내 살인 사건을 두고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시장의 원유 가격이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4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국제 유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온갖 억측이 지금 난무한 상황입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오펙이 12월 총회에서 내년도에는 최대 하루에 14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경기 후퇴에 따른 수요 감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 과잉 구조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국제 유가를 보면은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유가 하락세가 뚜렷했는데요. 원유 시장의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산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매도 물량을 최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12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유가 상승에 지금 상당히 커다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도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에서 60달러 전후에 매도 권리 물량이 지금 대규모로 계속 반등시마다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 하락에 대비한 움직임들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12월 오펙 회의에서 감산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반등시마다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좀 여쭤볼 텐데 중국 광군제만큼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게 기대가 굉장히 큰데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어느 정도로 또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 상전이 작년보다도 더 화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소매 판매는 작년에 비해서 5.5%를 상회한 5.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액상으로는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 하락 때문에 자산 효과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감소에 따른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했고요. 9년째 이어지는 경기 화랑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또 임금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를 대변하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137.9로다가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소매업체들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편리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고객 쟁탈전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구입 금액과 상관없이 배송료를 무료로 해주는 판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 상정 기간에 오프라인 매장의 소매 판매는 4.4% 늘어난 한 8,700억 달러,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무려 16.6%나 올라간 1,237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연말 상정 기간에 특수가 찾아오면은 그 다음에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개인 소비가 성장률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도 소비 관련주, 일상 소비 관련주들이 의외로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도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금의 미국 시장의 주가 하락도 조만간에는 좀 멈추면서 다시 반등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지금 변동된 상황이 있나 여쭤볼 텐데, 하원을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견제가 나올 것은 당연히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주가가 잘 가지 못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경기 후퇴설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루미니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같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네 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감면에 따른 성장률 1%포인트 상승 효과가 2019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이런 재정 절벽에 도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2년 뒤 대선을 위해서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나쁜 금리 상승이 주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1년 이내 경기 후퇴 확률을 보면은 그림처럼 경기 후퇴 확률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속도라면은 2020년에는 경계선인 30%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부터는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FRB가 2020년 말까지는 점도표상의 5번에 걸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정책 금리를 3.37%까지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후퇴가 찾아왔던 국면을 보면은 대부분 민간 투자 환경이 악화됐을 때인데요. 장기 금리가 여전히 명목 잠재 성장률을 2020년 초반까지도 계속 웃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년 이내에 그 주가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보시고요. 또 점도표 상대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명목 성장률을 4%를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처럼 양호한 경제 환경은 한 3년 정도, 그리고 주식시장은 1년 이내에는 조정이 도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여쭤봤으니까 중국 여쭤볼 텐데, 지금 한간에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특별히 한번 이 질문을 여쭤봤는데요, 미리. 대도시 집값 하락세고요,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지금 경고음이 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중국에서 오신, 학자들하고도 좀 많은 토의를 해봤는데요. 중국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위험과 관련된 경고음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는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보면은 유령 도시들이 많이 속출하고요. 또 건설이 중단된 빌딩들이 곳곳에서 지금 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부동산을 이끌어왔던 2선, 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토지 경매가 유찰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디폴트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집값 하락을 좀 유도하는 정책은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까지 보유세라고 하는 중국의 부동산세 도입을 내년에 조금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GDP가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 금액의 비율을 보면 23.7%고요. 가계주택 담보에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보면은 무려 3,6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설, 자재, 그리고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산업, 내구재 발전까지도 아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산업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흘러 들어간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10%만 하락하더라도 소비는 시차를 두고서 2.9%포인트 떨어지니까 현재 중국의 소비 판매가 8%입니다. 그렇게 되면 5%로 떨어지게 되고요. 생산은 2분기 뒤서부터 한 3% 전후, 투자도 5% 전후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신규 대출을 늘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예전에 잃어버린 2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었는데 중국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1990년 초반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본에 가서 버블을 분석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중국에 가서 보면은 일본 버블 붕괴 직전과 거의 비슷한 사회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이 그렇고요. 자산 버블 현상,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시중에 그 많은 자금들이 풀려 있고요. 또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뉴욕보다 동경보다도 더 비싼 상황인데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평균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워낙 그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지역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중국의 소득 수준에 비교하면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 소득의 1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그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0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인 것은 틀림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 그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도시화율이 정체 상태에 이르고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고공행진은 더 이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갖고 있는 79조 원이 넘는 부채가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거품 붕괴에 따른 쇼크사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자금 지원이라는 독약을 계속 복용할 경우에는 중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만성적인 그 자살 상태를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척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국 정부가 응급처치를 좀 해서 수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언제 이 부분이 터질지 몰라서 중국 정부도 고민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무래도 100%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급격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각은 맞는 시각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국가 체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특수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버블 붕괴는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주요 인프라 투자 자원의 3분의 1은 보유한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충당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예 거래가 안 된다면은 도로나 공항 같은 인프라 건설도 차질을 빚게 되고요. 철도와 관련된 그리고 국유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와 관련된 부동산 개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내구재 소비가 판매가 될 수 없고요. 현재 공급 과잉됐던 생산 시설이 멈춰서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8억 톤 정도가 되는데요. 세계 50%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이지만 이 중에 건설 수요가 50%를 차지합니다. 주택 건설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당장 철강과 관련해서는 20%가 공급 과잉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해외로 덤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 철강 가격에도 악영을 끼치게 되고요. 철강 산업들 같은 경우는 차입 총액이 무려 1조 3천억 위안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깨 이익이 사라지게 되면은 차입금 상환에만 무려 1327년이 걸리기 때문에 은행권이 버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가전, 일상용품과 같은 40여 개 산업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용 문제, 재정 악화 문제와 같은 제2차 충격을 감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는 아무래도 고금리 이재 상품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이재 상품 환매들이 상당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도산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와 관련된 500여 개 하청 기업체들이 일제히 도산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면 한 단계 더 하락하게 되고요. 자산 감소에 따른 악순환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현재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금융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상황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별거 아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장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국 부동산 특집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탈리아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EU와 갈등이 계속 있는데 재정 지출 축소를 끝내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에서는 제재안을 다시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제재안이 나올지 시장에서 귀추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EU 집행위원회도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GDP 대비해서 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탈리아가 예치해놨던 예탁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있고요. EU 기금을 활용해서 대출 이용을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 내 그 EU와 관련된 강경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EU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EU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탈리아 정부에게 이야기를 하고서도 그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국민의 70%가 유로 이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부채 팽창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유로의 신뢰 위협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경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EU 집행위원회가 강경 쪽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재정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지만 유럽 은행의 부도 리스크는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EU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의 금융 위기 이후에 각종 안정망을 정비해놨는데요. 유럽의 안정 메커니즘을 통한 국채 매입이라든지 은행이 직접 자본 주입하는 융자 제도 같은 시스템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금리 상승으로 따른 경기 하락, 주가 하락에 직면하더라도 유로화라든지 유럽 증시로 위험이 확산될 위험이 낮다는 점에선 앞으로 EU가 어떤 강경 자세에 나서느냐의 여부가 이탈리아 정국의 커다란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많이 가려 있었지만 EU 부분도 특히나 이탈리아 부분도 지금 다음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잠시 뒤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